표절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도적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이 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글이 에, 이렇게 표절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어떤 룰이 있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바로 이 표절이라는 건데요. 이런 정치인들이라든가 교육부 총리가 표절을 했다. 국민대 교수 시절에 논문을 표절해서 그것 사퇴하게 되고, 2007년에는 고려대 총장이 저자 논문 표절로 취임 56일 만에 사퇴를 한 일도 있고요. 문대성 IOC 위원이었죠. 그 사람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으로 뭐 의원에서 탈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뭐 2013년에는 사랑에게 오정희 목사님도 그 논문 표절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설교가 중지된 일도 있었죠. 뭐 그다음에 뭐 스타 강사 김미경 씨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의 공공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서 잘 나가던 그 강사 자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도 보면 이 표절 때문에 언론상에 뭐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이 계속 나타나죠.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 보면 학교 시절에 썼던 논문이 표절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에 이렇게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세 번째는 연구 계획서나 제안서, 그다음에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혹은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이렇게 학술 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출처를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인적 자원부는 좀 더 정확하게 그 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개 단어 이상이, 단어가 6개가 동일하게 나열이 돼 있으면 그거의 표절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라든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짜집기 같은 거, 그리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거나 혹은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저작물, 이런 것들이 표절이다라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제 표절을 하게 되는데요. 표절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표절이 꼭 남의 것만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되지 않고요. 자기 것도 표절이 됩니다. 자기 표절. 그러니까 자신이 썼다 할지라도 그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썼던 논문이나 아니면 발표했던 자료들을 어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논문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데 이거를
그냥 영어로 타국어로 번역만 해서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데 번역만 해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경우, 이것도 표절입니다. 혹은 이제 그림, 표, 데이터 이것들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원전과 연속된 5문장 이상이 같거나 동의어가 거의 같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표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내가 썼던 글이라 할지라도, 내가 썼던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것을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지, 아무리 내가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어떤 그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지 표절에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표절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피 킬러라는 것이 이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그 저작물을 거기다가 올려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메일 주소 넣고 인증이 이제 여러분 이메일로 가서 인증 확인이 되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버전은 하루에 3건 정도를 3건 올릴 수가 있어요. 무료로 검사할 수가 있고, 올릴 수 있는 파일은 이제 한글, HWP, 워드, 그다음에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그다음 PDF, 텍스트,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면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500건 이상의 인터넷 공개 콘텐츠와 이제 내가 업로드 시킨 것과 얘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슈퍼컴퓨터가 하겠죠. 그것을 조회해서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6개의 단어가 연속되거나 한 문장 이상이 일치할 경우 그것을 이제 표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업로드하고 1분 이내에 그게 끝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돌려주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바로 올려주죠. 그래서 결과 확인서는 PDF로 결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몇 퍼센트가 표절이 일 수 있다.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그 링크 걸려준 거를 요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그 익스플로러나 크롬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매뉴얼을, 카피킬러 라이터 매뉴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고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표절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고, 요즘은 어떤 그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입사할 때 자기가 제출했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에세이나 이런 거를 이 카피킬러에 돌려가지고 그 검사지도 같이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이제 그 표절일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인용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책에서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이것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떤 저자에 의해서 어떤 책에서 또 어떤 학자가 주장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풋노트를 다는 거예요. 풋노트를 달아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여기서 가져온 글이다, 이런 거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게 되면 그 다른 데서 가져왔더라도 그게 표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풋노트를 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논문에서 내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도 다른 내가 연구한 어떤 책들, 선행 연구
논문에서 내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풋노트를 달아서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표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용 출처를 밝혔더라도 논문 전체가 독자성이 없을 정도로 타인의 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냥 논문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그거를 다 붙여서 아무리 인용 출처를 했더라도 논문이 전체적으로 그 인용한 내 퍼센테이지가 너무 지나치면 사실 내 아이디어는 없고 다른 사람이 썼던 글만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인용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출처를 밝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논문의 가치 그리고 방향 이런 것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나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인용한 것들이 주가 돼 가지고 논문이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나의 주제와 그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그런 타인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책의 어떤 인용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인용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그다음에 연구의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것들, 혹은 설문을 했던 것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어떤 그 주제나 어떤 용어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떤 유명한 학자가 했던 문장을 가져와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른 학자들의 어떤 정의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paraphrasing.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 paraphrasing을 하는 겁니다. 문장을 paraphrasing. 그러니까 문장을 내가 소화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 그걸 이제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여러분이 돼 있어야 돼요.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표절을 합니까? 표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말 조리 있게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마치 나도 그것을 그런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서 그것이 마치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그 충분히 연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다른 글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글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이 표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은 쫓기지. 근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면 너무 그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경 속에서 끄집어낸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허락 없이 마치 자기가 경험하고 성경에서 빼온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이것도 설교의 표절이죠. 이것도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문적인 그러니까 목회자는 학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표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소화해내고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소화해낸 상태에서 말을 만들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표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그다음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패러프레이징은 직접적으로 문구 그다음에 문장을 인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put the text in your own word. 그러니까 너의 말로 문장에 텍스트 말을 집어넣어라. 너의 말로 your own word. 그다음에 avoid copying the text. 그러니까 그대로 문장을 카피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는 안 된다. rearrange similar text. 그래서 그 말을 비슷한 문장으로 다시 rearrange, 다시 배열을 하라. 그리고 ask yourself if you include all important point. 그래서 너가 쓴 말 속에 그 원문에 있던 그 메인 아이디어가 동일하게 important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제 이 패러프레이즈하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독자가 이 논문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된 말로 설명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독자도 느껴요. 말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이해한 말로 쓰면 말이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표현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도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어떤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해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죠. 내가 그 어떤 선교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해서 내가 어려운 말을 쉽게 표현해내면 읽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또 논문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그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주제와 의도와 메시지를 잘 수용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또한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우주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소화를 시킬 때 내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표절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이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지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이 패러프레이징도 역시 잘하려면 많이 그런 훈련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뒤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그 패러프레이징의 예를 한번 볼게요. 패러프레이징의 예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원문을 가지고 표절과 표절이 아닌 거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원문은 악랄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법은 노예들이 주인들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문에 만약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걸 내가 패러프레이징 내 논문으로 가져올 때 표절은 뭐냐면 나쁜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법은 노예들이 소유주들로부터 어떤 보수도 얻을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 단어를 약간씩 바꿨지만 이거는 표절입니다. 단어만 약간 그러나 패러프레이징한 이제 문장을 보면 심지어 다치고 고문받고 조롱받은 노예들은 그 당시 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문과는 분명히 다른
다른 표현들로 했어요. 그러나 그 원문에 있는 메인 포인트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표절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문장도 보면 노예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12시간씩이나 일을 했고 1200칼로리 정도 되는 음식과 그들의 피, 땀, 눈물로 연명했다. 이게 원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면 표절은 뭐냐? 노예들은 동틀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한 끼 정도의 음식과 그들의 피, 땀, 눈물로 견디었다. 이것도 뭐 단어만 살짝살짝 바꿔준 거죠. 이건 표절입니다. 근데 표절이 아닌 거는 현재 우리의 하루 식사 권장량의 반 정도만 먹으면서 19세기의 노예들은 고통스럽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과는 굉장히 다른 문장들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메인 포인트는 벗어나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뭔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들이 있을 때 저런 패러프레이징이 의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연습을, 글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과 그다음에 직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패러프레이징의 경우, 그다음에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떨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어떨 때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느냐, 패러프레이징은 인용하는 글의 주제나 논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 어떤 글에 대해서 그 주제를 내가 이해한 말로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학자의 주장을 내가 이해한 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나의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원문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가 좀 더 설명을 붙여서 내 말로 설명을 해주고, 혹은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그 원문에 있을 때 그런 강조하는 사항이 조금 변경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강조점을 어떤 일치하는 주장인데 내가 강조하는 사항을 조금 더 어떤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내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내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풋노트를 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템플릿에서 직접 인용문은 이제 자간격이 다르거든요. 글씨체도 작아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문장 안에서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그냥 문장 안에서 기록을 해주고 맨 뒤에 문장 끝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이렇게 밝혀주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그것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고, 직접 인용은 아예 따옴표를 찍거나 아니면은 템플릿에서 저희 미정식 템플릿에서는 자간이 달라져요. 양쪽에 간격이 달라지고 자간도 좁아지고 글씨체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직접 인용한 글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인용은 어떨 때 이제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용하는 글이 독자의 시선을 끌 만큼 효과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원문에서 독자가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 요 문장은 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일 때는 직접 인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용문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패러프레이징 하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냥 원문 그 자체로 하는 게 좋을 때.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문장들을 할 때는 직접 인용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권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는데 그 주제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의 글을 그대로 다운표해서 가져오면 그게 인제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럴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용하는 글의 방법, 결과 또는 입장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인용하는 원문의 어떤 그 내용의 방법, 결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것을 직접 인용을 해서 독자들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먼저 원문에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인용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논문에 그것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패러프레이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인제 그 문장 안에서 그것을 인용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풋노트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직접 인용과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논문에서 사용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지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는 직접 인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인제 여러분이 그것을 메모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엔드노트나 아니면 자료 수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 인용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워드나 아니면 뭐 직접 노트로 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워드로 그 서술 정보를 쓰고 또 직접 인용해야 될 중요한 그 학자들의 인용문을 따옴표를 쳐서 이렇게 직접 타자를 치고 페이지 수를 꼭 기록하세요. 페이지 수를 꼭 기록하고 이제 PDF로 저장해 놓으면 인제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책을 또 다시 뒤져야 돼요. 최소한 라벨이라도 붙여 놓든가 아니면은 뭔가 표시를 해 놔야 되겠죠. 내가 인용문 직접 인용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이 미리미리 돼 있으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패러프레이징과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에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위한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쓰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생각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가 아니라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책 읽기가 쪼끔 이제 접근이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인제 여러분이 그 패러프레이징 이런 거 위한 독서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읽어야 되냐, 특별히 여러분이 쓰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쓰는 주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면은 물론 박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쓰고 있는 주제만큼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학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기 위한 독서를 할 때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남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할 정도로 '내가 책을 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달달 외운다는 건 아니지만 요령 있게
이 책을 내가 소화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예 여러 학자들 그다음에 유명한 책들 예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주제에 맞춰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거를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표절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거기에 논리에 딸려가요. 그러면 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충분히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그 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인제 사실 일반적인 뭐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학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학위를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내가 읽고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독서 노트를 이거는 인제 논문을 쓰기 위한 일종의 인제 뭐 직접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편리한 워드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워드나 뭐 한글이나를 이용해서 독서 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책을 2권 쓴다. 2권을 본다.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한 전문 도서를 2권을 본다. 그러면은 독서 노트를 써서 날짜와 뭐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 정도 그래서 서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책을 깨끗하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책에 메모도 하고 책에 밑줄도 치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책을 할 때 중요 문장이 뭔가. 그래서 중요 문장은 이거는 바로 인용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독서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이 중요 문장은 그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옮겨 적고 페이지 수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인가 이 책에 있어서 그리고 저자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용한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챕터별로 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챕터별로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챕터별로 끝나면서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 말로 요약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챕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문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게 되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얻은 것 이런 것도 정리를 해요. 자, 이런 과정을 왜 합니까? 바로 그 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거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될 때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그 책을 내 마음대로 도구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 포인트가 벗어나는 건 아니죠. 읽으면서 중요 문장을 옮겨 놓거나 그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 내 생각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내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PDF로 저장해서 엔드노트 서지정보에 그걸 첨부하는 겁니다. 물론 원래 엔드노트에서 서지정보에 첨부할 때는 원문을 첨부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 책들이 다 원문이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리한 거를 그 엔드노트 서지정보 PDF로 어태치 시키면 내가 서정보만 누르면 거기에 내가 정리된 독서 노트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쓸 때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문장을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2권씩만 이렇게 책을 하면 1 년이면 24 권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이렇게만 1년 동안 정리를 하면 거기서 이게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한 책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이 쌓이면서 그런 독서했던 노트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그 속에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서로 융합이 일어나고 통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제 어떤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내가 자유자재로 그런 선교적인 이론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나와요. 책을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독특한 어떤 논문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책을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키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을 통해서 패러프레이징하는 훈련도 쌓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표절 같은 거랑은 거리가 멀어지죠. 나의 어떤 생각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도 이렇게 설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을 읽을 때 이런 훈련들을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쓰기 위해서 읽는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책 주르르르 읽고 깨끗한 책 그냥 책장에 놓고 보관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 좋았네.' 이게 아니고 책은 지 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줄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게 중요한 문장이다. 아니면 뭐 몇 가지 룰을 정하세요. 그래서 한두 가지. 그래 빨간색은 중요한 문장, 파란색은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면 요거는 파란색으로 줄을 쳐서 나중에 쪼끔 더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정보에 대한 거를 좀 수집해 가지고 '내가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요런 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중요한 문장은 빨간색,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문장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것은 뭐 파란색,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룰을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요. 물론 책을 처음에 읽을 땐 앞에 부분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읽어 나가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이제 쪼끔씩 캐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논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가 처음에 데이터 자료를 찾을 때 논문을 이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논지를 보고 그다음에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abstract 그 요약한 거를 보고 요렇게 보고, 아니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론이라든가 3 장에 가서 고 내용들을 보면 이 논문이 뭘 말하는지를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인제 서두에서 하는 말, 그다음에 목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약된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문장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인가를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요런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하시면 서지 정보도 여러분 풍성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선교와 관련된 책을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이 책이 뭔지를 단 한 5분 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 이제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에, 1년에 20권, 1년에 뭐 24권이다 하면 그 24권 아주 핵심적인 책 24권만 성경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여러분이 남에게 이렇게 5분 내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여러분의 학문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표절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지 논문을 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글 쓰는 원리, 방법,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어떻게 좋은 문장을 쓰는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논문을 써갈 때 이제 앉아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글인가,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설명을 21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문보다는 단문을 쓰셔야 됩니다. 문장을 쓸 때. 복문이라는 건 뭐예요? 막 구가, 절, 막 이런 게 막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긴 문장. 주어가 시작되면 막 5줄, 6줄 막 쭉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문장.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단문은 그냥 주어, 동사, 뭐 형용사, 부사 뭐 이 정도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관계 뭐가 붙을 게 아니고 간결한 문장이 좋습니다. 간결한 문장. 논문도 그렇고 모든 글 쓰는 게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문보다는 단문을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을 쓸 때 필요 없는 조사,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이거는 나자는 필요 없는 조사예요. 너무, 뭐뭇은 독자이다. 이는 필요 없는 조사예요. 뭐뭇은 독자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홍길동이 대표이다 하면 이자도 역시 필요 없는 조사예요. 홍길동이 대표다.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가짜는 이거 필요 없는 조사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조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시는 게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더 간결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문장이나 말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그런데도 하였다는 했다, 직접적으로는 직접, 대하여는 대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였다는 보다 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장에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수동태로만 수동태로 꼭 해야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때 외에는 무조건 최대한 능동태를 쓰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날씨 때문에 내 기분은 착잡해졌다. 이거보다는 날씨 때문에 내 기분은 착잡했다. 이렇게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로 그냥 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쉽다. 그리고 간결하다.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 혹은 것, 이런 것들은 빼는 게 좋습니다. 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의, 것 이런 거 빼도 다 대부분이 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3명의 사람, 이것보다는 사람 3명, 혹은 그는 것,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사랑했던 것이다. 이거보다는 그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문장이 깔끔하고 이해도 쉬워요. 그러니까 논문이 막 왜 이렇게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나 혹은 장문, 복문 막 이런 것들을 쓰니까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법이나 문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군더더기를 빼시기 바랍니다. 문법에 맞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는 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생애 최고의 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고르겠다." 이거보다는 "내 인생 최고의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다." 이렇게 간결하죠. 예. 여러분이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쓸 때도 아 미사 여구보다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견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각 시대마다 각이랑 마다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평생 동안, 평생이라는 것이 이미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 중에 하나는 제거해 주는 것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외국 이름 혹은 지명, 도서명 이런 것이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만 한글 뒤에 영어를 한번 적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은퇴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 만약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인명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인제 영어 네임 풀명을 적어 주고 그다음부터 다음 문장에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반복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영어는 뒤에 안 붙이고 한글로만 써 주면 됩니다. 그 논문을 쓸 때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인제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설명할 때 이제 영어 이름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한글로 쓰고 뒤에다가 풀 네임을 적어 주고 그다음에 반복될 때는 그냥 한글만 써 주시면 됩니다. 뭐 베넨겐 교수님 뭐 그러면 뒤에 찰스 베넨겐 영어로 써 주고 그다음부터는 베넨겐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한 혹은 대안 이런 말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한, 뭐뭐에 대한 이것은 이제 영어에서 about을 번역하는 to가 그렇게 뭐뭐에 대한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웬만하면 이런 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게 뭐 그 논문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건강 문제는 인류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이런 글은 생략해 주는 것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문장이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글을 읽어 보면 이 글이 내 속속속 머리에 들어온다. '아 너무 쉽다. 읽기가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의 어떤 쓰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취해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 너무 쉽게 예 예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장이 짧거나 뭐 간결하게 썼다고 해서 그게 수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끊어쓰기. 문장은 짧고 굵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길면 읽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문이 좋아요. 가장 좋은 글은 리듬감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끊어쓰기가 바로 강약 조절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황폐한 공기만 부유하면서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굉장히 말이 뭐 나름대로 뭐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보다는 지구에서 모든 동식물이 사라졌다.
황폐한 공기만 부유했다. 사람들은 미소를 잃었다. 이렇게 끊어주면, 긴 거보다도 딱 끊어주면 아주 이해가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오히려 훨씬 좋다는 거죠. 네, 논문을 쓸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글을 쓰실 때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처음 논문을 쓰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또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따라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도 여러분이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특히나 형용사, 부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특별히 논문은 이런 형용사나 부사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너무 예뻐." 이거보다는 "너는 예뻐. 너는 예뻐."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진다." 이거보다는 그냥 "노을이 진다." 이렇게 형용사는 안 쓰는 게, 부사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논문에서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12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어와 수어를 맞추는 거, 이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를. 근데 이게 틀리면 정말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설교 원고를, 저는 100% 원고를 써요. 근데 원고를 쓰고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해. 그거는 주어 수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막 생각난 대로 설교나 논문을 쓸 때 생각난 대로 막 쓰다 보면 생각난 대로는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읽어 보면 이게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게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트위스트가 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 예를 하나 보면, 전시된 작품은 주로 미술계에 발을 내디딘 신진 작가들이다. 그냥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문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가 보면 전시된 작품은 신진 작가들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어랑 수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나 아니면 어떤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는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전시된 작품은 주로 미술계에 발을 갓 내디딘 신진 작가들 것이다. 그래서 전시된 작품은 작가들 것이다. 이게 주어와 수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있어서, 논문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이 주어와 수어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맞아도 문장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탈고를 할 때 이 주어와 수어가 맞았는지 그거를 잘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하게 돼요. 근데 주어를 생략하다 보면 이게 주어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주어를 생략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를 가능하면 생략하지 않고, 그다음에 짧은 문장을 하면 주어와 수어를 반드시 써 줘야 되죠. 근데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뭔가 중간에 주어를 생략하거나 이게 복문이 되면서 주어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수어가 받는 주어가 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가,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장이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게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읽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어와 수어가 이게 맞지 않거나 주어를 생략해 주고 주어가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이 수어가 도대체 받는 주어가 누구인지
헷갈리면 이제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주어와 수어를 맞추는 것이다.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째는 접속사를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접속사는 이제 문단 혹은 문장과 문장을 이음이 이제 어색할 때 쓰이는데 접속사가 많다는 거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대신에 부가 설명을 하거나 문장 위치를 바꿔줘서 가능하면 그런 접속사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달이 떴다. 그러나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죠. 접속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접속사를 안 쓰고 이제 부가 설명을 넣은 거예요. 달이 떴다. 사람들은 슬퍼했다. 머릿속에 아내와 함께 봤던 달 그림자가 떠올랐다. 기분이 좋았다. 이게 접속사를 하나도 안 썼어요. 대신에 부가 설명을 좀 넣어줘서 그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접속사를 써버려 가지고 달이 떴다. 그러나 기분이 좋았다. 이게 너무 이제 접속사로 전환을 해 버렸는데 그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14번째는 수식어는 수식 대상에 가깝게 놓는 게 좋습니다.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수식하는 대상에 가깝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희의 옷을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문장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영희가 에, 영희 옷과 어떤 관심 속에서 어느 걸 수식하는지 영희가 그런 것이 불분명해요. 근데 다시 설명하면 옷에 대한 영희의 관심은 대단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영희와 관심을 붙여줘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또는 영희 옷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 수식해 주는 말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수식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수식하는 대상과 가깝게 놓아서 그 이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 앞에 이미 복수형이 표현되었으면 뒤에 복수형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행들 중 하나가 보다는 그런 은행 중 하나가, 그리고 일부 사람은, 그리고 소수의 회사들이, 아니 소수의 회사가. 그래서 앞에 이미 복수형을 의미하는 단어 표현이 있을 때는 뒤에 복수형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이런 원리들은 지금 CLC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문법 원리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머셜한 데서 출판사에서 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책을 출판하는 전문 커머셜한 그곳에서 쓰는 문법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도 이게 꼭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명, 지명은 원어적 표기로 해야 됩니다. 영어식 표기가 아닌, 원칙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식, 우리가 이제 미국 영어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렇지만 원래 출판할 때는 당시 표현으로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인명이나 지명을 일단은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는 브리타니카 사전 사이트에서 그것을 검색해 보고, 그것도 안 나오면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 순서대로 그렇게 인명이나 혹은 지명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제
우리말 발음으로 이제 뭐 뒤에다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한글로 엘로힘이라든가 유앙겔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한글로 표현하고, 물론 뒤에다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써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음역을 뭐 영문 음역을 넣는다거나 이렇지 않고 우리말식 발음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 원문을 집어넣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에 조사를 붙이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스스로의 사도직을, 이런 스스로라는 부사에다 명사에 붙이는 조사를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사도직을,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이 문장을 쓸 때 부사에 어떤 조사를 붙인 실수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항상 조사는 이제 명사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사에 조사를 붙이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칭이 나오는 명사 뒤에 또 존칭의 조사를 붙일 필요는 없다. 이중 존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출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책을 출판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님이라는 이제 존칭이 있기 때문에 깨서라고 이제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출판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깨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번째, 준말은 되도록 피한다. 거룩해, 이런 말보다는 거룩하게, 이렇게 준말은 피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21번째는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를 그냥 한다로 바꾸는 것이 문장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한다. 그래서 제가 21가지를 제가 좋은 문장을 쓰는 구체적인 어떤 문법이라든가 문장을, 좋은 문장,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논문을 쓸 때 어떤 글을 쓰기를 해야 되는가를, 어떤 원리들을 21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물론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좋은 글을. 그러나 여러분은 쓰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쓰기 위해서 읽는다, 책을. 그렇기 때문에 잘 쓰기 위해서는 또 잘 읽고 또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익히고 여러분 직접 논문을 써갈 때 그런 원리대로 쓰려고 노력하시면 좋은 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도 제가 이제 가끔씩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역시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이제 실력이 늘어요. 그런 것처럼 글도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면 이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거는 뭐 일기를 여러분이 쓰시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노트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쓰시든가 해서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카피하는 것보다는 그 저자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내 말로 표현해 보고, 뭐 옆에 사람 없더라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다. 스스로에게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가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책이. 그리고 정리가 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노트로 또 메모해 놓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서지 정보에 그 정보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런 그 프로세싱을 하면 여러분이 그 서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여러분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예의 논문을 쓰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남한테. 어떤 책을 소개하고 안내해 주고, 결국은 이 책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교수라는 거는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런 논문을 쓰면서 훈련이 돼 있어야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문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독서 보고라든가 글 쓴 것들을 서정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여러분이 자료로 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것만 노트 정리한 것만 다시 리마인드하면 인제 그게 기억이 오래가죠. 그리고 인제 그 책들이 이렇게 막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책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들을 책을 읽으면서 기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제 논문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되면 뭐 표절이니 이런 거는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죠. 예. 내가 그만큼 소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글을 쓰려고 하니까 남의 어떤 논리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표절의 유혹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내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나 아니면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